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무행학보수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과징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징금 얘기를 하다 보면 독점규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죠.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데 행정벌의 부과 등을 통해서 위반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와 같은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박탈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100% 박탈이 아니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100% 박탈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벌을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행정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행정형벌로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00만 원, 1억 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정말 아무런 간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데 밑에 보시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이게 이제 본래적 과징금으로서 주로 논의되는 조항인데요. 근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우리 이제 공표 얘기할 때도 이 독점규제법에 공표 관련된 규정이 수두룩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규제법에 과징금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이 첫 번째 조항이 6조예요. 6조를 살펴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 당연히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입니다. 3%. 3%라고 해도 우리가 행정형벌로 부과하는 1억 원 정도의 벌금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점규제법에 보게 되면 이 정도의 3%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액으로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5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10%로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벌보다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 환수라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이익 회수를 통해서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바로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무용한 시도를 했다. 도람이 타불이다. 이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도람이 타불이다. 그래서 괜히 그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과징금이에요. 의의를 보시면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당이득 환수입니다. 부당이득 환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공법상의 금전 부담을 말한다. 이거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에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띈다라고 해서 과징금의 규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이제 변형된 과징금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익상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가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정지, 영업정지를 가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름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행정제재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행정법 시험 문제에서 변형된 과징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객자동차 관련된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조 1항에 보면 이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49조의 1항 또는 85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사업정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의 공익이란 말이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러면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운송사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3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 그럼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 친구들이 버스를 운행을 안 한단 말이죠. 버스를 운행을 안 해서 불편을 겪는 건 누구라는 거야? 그 일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이와 같은 불편,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정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영업은 계속 하라 이겁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되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얘들이 벌어들인 이득을 그걸 환수하는 거죠. 그럼 영업정지를 한 거나 매 한 가지 상황을 만들면서도 또한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장 유동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영업정지랑 과징금이란 거 비교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모든 의무행확보수단 내용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식품위생법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82조를 보시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75조 1항 뭡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죠.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죠. 영업소 폐쇄 명령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은 우리가 직접 강제 배울 때 얘기를 했었고요. 75조 1항 영업정지 포함되어 있죠. 각호 또는 76조 1항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다 정지처분입니다. 정지처분을 가름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까 이게 여객자동차는 이제 5천만 원, 여기는 2억 원이죠. 금액이 조금씩 커지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이제 입법자가 조정을 한 건데, 이런 경우도 뭐예요?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거예요. 박스를 보시면,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서 이와 같은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업, 다수국민이 이용한 사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나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경제라는 공익, 이 공익을 고려해서 정지를 시키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과징금 부과를 했을 때 말이에요.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과태료나 아니면 통고처분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 통고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문제는 과세처분과 똑같이 봅니다. 과세처분과. 그래서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강제징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뭐 예를 들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조 1항이었죠. 아까 과징금 조항이 88조 1항이었어요. 88조 3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과징금이라는 거 분명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태료랑 비슷해요. 건축법 80조의 이행강제금 빼고는 대부분 과태료랑 비슷해요. 과태료 어떻게 썼나요? 과태료? 과태료 재판에 의해서 부과했었죠. 그러니까 그 부과 절차 자체가 과태료 재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이것은요 일반 절차로서 그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범칙금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방법으로 과보를 하고 또한 특수한 방법으로 불복을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과징금은 지나치게 일반적이에요. 과징금에 그런 특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의무이행확보수단 안에 있는 금전 부담들인데 과징금만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불복하고 굉장히 일반적인 절차로 강제징수를 하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절차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 동그라미 1번이죠. 공익성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 할 거야? 과징금 할 거야? 그럼 누가 선택해요? 행정청이 선택하죠. 행정청. 그것도 행정청의 선택지량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정지라는 게 맞는가? 아니면 공익과 관련돼서 일반 국민의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행정청의 재량의 문제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죠. 무자율적 자유는 항상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성이 매우 큰 사업에는 뭐 하라고요? 과징금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뭐 재량행위니까 당연히 불무법 적용받는 건 마찬가지고요. 재량의 하자가 인정됩니다. 공공성이 큰 사업에서는 뭐 하라고요?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고요. 영업정지하면 그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영업정지 할 거야? 과징금 할 거야? 행정청 재량이에요? 선택 재량이에요?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성이 크면 과징금 부과하는 쪽 방향으로 재량권 행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게
그 상대방 영업자의 사익 침해가 너무 심해서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제재 처분을 하기 해서 달성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사익 침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제재 처분을 하는 거야? 이래서 비례원칙 위반이었지만 이건 반대예요. 사익 침해 때문이 아니에요. 공익 침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비례원칙이라는 것은 사익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라라는 겁니다.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라. 공익과 공익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익성이 뭐 그닥 큰 게 아니면 그때는 행정청이 뭐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부과하든 그것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성이 크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쪽 방향으로 재량권 행사가 그쪽 방향으로 된다고요. 그렇죠?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최근에 이놈의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왜 난립할까요? 이게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이거야. 이게 뭐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하다고요. 싸워야죠. 국가는 국민과. 국민은 국가와 싸워야 되고요. 싸우면서 정들어야죠. 왜 정들지 않으려고요? 왜 서로 멀리하려고 하냐고요? 멱살 잡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 영업정지를 해야 될 때는 영업정지를 해야죠. 과징금 부과라는 것은 제재처분이 아니라 의무이행확보수단입니다. 왜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제재처분으로 활용하려고 하냐고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요, 영업을 못하게 돼요. 그럼 그걸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위협하거나 부당하면 바로 불복하려고 들 것이고 그런 분쟁이 발생해요. 구청이나 아니면 시도지사나 그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치사하게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은 또 내리면 그냥 내더라 이거지. 하지만 과징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입법자가 이렇게 과징금을 자꾸 남발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행정심판법 제4조가 2010년도에 도입이 돼요. 4조가 뭐냐면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절차를 함부로 만들지 말라. 만들고 싶으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라.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만들면서 또한 만들고 싶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만 만들어라. 왜 그럴까요? 행정심판과 관련된 특례 절차들을 너무 남발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이 계속 이렇게 변형된 과징금이 남발돼 버리면 과징금에 관한 일반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 좋아요. 가르칠 게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고 저도 많아지면 싫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일반법이 만들어졌을 때 서로 논점의 일치를 볼 수 있고 그 논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충분히 이익 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관계에서 제가 일반법을 만들자고 했고 행정상 공표에서도 일반법을 만들자고 했고 과징금도 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법을 만들기 위한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 개념 보겠습니다. 과징금과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우선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거 생각하셔야죠.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행정벌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이행 확보수단들은 전부 다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라는 측면이었었죠. 장래를 향하냐, 과거를 향하느냐. 그건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었어요. 실체법으로서의 의미도, 과벌 절차를 정하는 의미도, 불복 절차를 정하는 의미도 있었죠. 과징금은요, 이런 특수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게 됩니다. 그 같은 차이점이 있어요. 과징금은 아주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상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재정적 수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한, 여러분 부담금이랑 부과금 비교하셔야 됩니다. 부과금이라는 것은 과징금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담궈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부담금이고 부과금은 과징금. 과징. 과가 지금 공통분모가 있죠? 부과금과 과징금은 같은 겁니다. 부담금과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과징금 부과의 성질. 이건 그냥 과세처분과 똑같이 보시라고요. 돈 내라는 겁니다.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급부, 기부, GIVE, 주다, 무엇을 돈을 주다, 금전. 돈을 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금전급부 하명이고요. 하명은 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행정이죠. 행정이니까 당연히 처분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지잖아요. 그죠? 과징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과징금의 경우에서 항상 실체법적인 문제가 많이 질문이 됩니다. 실체법적인 문제가. 예, 그 다음에 이 옆에 하나 써놓으시고요. 예, 행정처분 옆에다가 부가 주체가 누군가. 부가 주체 이코로 행정청 동그라미. 뭐 너무 당연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위에서 과태료 나왔잖아요. 과태료도 원래 누가 부과해요? 행정청이 부과했다가 결국은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법원이 부과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범칙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통고처분. 그죠? 법원이 부과하는 겁니다. 예, 직결심판도 마찬가지였었죠. 법원이 부과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건 행정청이 하는 거 맞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청이 하는 거 맞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돼 버리는 거죠. 행정소송법 19조에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불복방법. 불복방법은 아까 부가주체는 행정청이 맞고 법원이 아니었고 불복방법은 행정쟁송이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죠. 행정쟁송. 행정쟁송이 맞고 예, 과태료 재판이 아니에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아닙니다. 다음 재량행위냐. 어떻게든 재량행위입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가도 무조건 재량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가도 재량행위예요. 예, 밑에 있는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가 기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징금 부과 여부가 기속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정재량 X라는 거죠. 결정재량 X.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재량이 아니고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결정재량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기속은 아니죠. 선택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재량행위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속행위로 보여지죠. 좋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있어요. 예, 법 시행령을 보니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재산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경을 할 수 있다. 2분의 1만큼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들어와요. 100분의 50만큼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이런 경우에는 얼마, 이런 경우에는 얼마 금액을 정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감경규정, 가중규정이나 감경규정 2분의 1만큼 가중할 수 있다. 2분의 1만큼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감경하느냐 마느냐가 또 행정청의 재량이죠. 그럼 결국 재량이 되는 거예요. 금액 선택에 있어서. 이해가 되세요?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1억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야 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A-의 상황에서는 2분의 1만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에서 1억이 되는 거예요. 5천에서 1억만큼의 금액 선택은 행정청의 선택재량이 돼버리는 겁니다.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감경조항을 적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은 행정청의 재량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재량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로마자 6번 가시게 되면 로마자 금방 변하네. 6번 가시면 과징금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죠.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주체상 적법 요건, 뭐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행위인가? 이건 뭐 개별법, 행정작용법상의 예, 그 권한규범, 수권규범을 가지고 파악해보면 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절차상 적법 요건, 이거 그냥 행정절차법 다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 우선 공통처분 절차로서 이유 제시 거쳐야 되는 거 맞고요. 침입적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2조 행정절차법 22조에 따른 의견 청취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형식상 적법 요건 이거 똑같죠. 예, 그래서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문서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내용상 적법 요건 내용상 적법 요건은 내용이 뭐 있었죠?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 원칙이 있었죠. 법률 유보 논의하고 재량행위에서는 법률 우위 원칙이 뭘 가지고 논의돼요? 재량의 하자 가지고 논의되잖아요. 그죠? 재량행위에서는 법률 우위 원칙은 재량의 하자 가지고 논의가 됩니다.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적용되나요? 침입적 작용은 무조건이야. 그죠? 예,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러면 법적 근거 있나요? 일반법이 없었어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적용받는 거 아니라 그죠? 그럼 개별법. 예, 개별법에 따라서 40여 개의 개별법이 있다. 뭐 법적 근거 있을 때만 과징금 부과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의 하자 들어가시게 되면, 예,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재량의 하자, 예, 뭐 당연히 뭐 비례원칙, 뭐 마찬가지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몇 번째, 세 번째 박스에 있는 예, 구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관련된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판례가 그 왼쪽에 있는 판례, 예, 992 5207, 5207. 예.
007. 예. 이 판례가 이 당시 1999년도 2월 5일 날 청소년보호법 개정되기 이전 때의 법 가지고 이제 나왔던 판례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서대로 갑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24, 49,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24, 50, 49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보시게 돼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 고용해서 안 된다. 룸사롱이죠, 룸사롱. 그죠? 룸사롱에 청소년 고용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뭐였습니까? 법규하명이었죠? 법규하명. 그죠? 법에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0조 갑니다. 다음 갖고 일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조, 제2호죠? 24조 1항, 방금 청소년 고용하지 마. 규정에 위반해서 고용한 자는, 이거는 벌칙조항은 뭐예요? 행정형벌조항이죠? 행정형벌조항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중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49가 보세요. 1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0조 및 이렇게 되어 있죠. 50조 포함되어 있고요. 5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 밑에 있는 건 행정형벌이고요. 위에 있는 건 과징금이에요. 병과됩니다. 병과됩니다. 그죠? 예. 심지어 과태료와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과징금입니다. 애당초 이건 행정벌도 아니에요. 행정벌도 아니니까 형사처벌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과되는 거고요. 병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50조를 다시 과징금의 요건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병과가 됨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49조 2항에서 대통령령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행령 보시게 되면 법 24조 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이거 위반한 때 밑줄 그어보세요. 받아들여지십니까? 1회 위반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1회 위반이요. 1회 위반이면 8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800만 원입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구청소년법법 49조 2항에 따른 법시행령 40조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별표 6에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거 뭐예요? 이거 맞나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맞나요? 시행령 형식이죠? 시행령 형식이고요. 내용은요? 대량준칙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 처분 기준이죠? 예, 행정규칙입니다. 판례 어떻게 보죠? 판례 이게 만약에 시행령이면 그 다음에 이게 시행규칙이면 이거죠? 예, 얘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얘는요? 법이 아니라고 보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시행령이죠. 법이라고 보죠. 이거 법 맞죠? 따라야 되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딱 느껴진 대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다 고용을 하면 무조건 800. 그렇죠? 무조건 8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800만 원 이하니 뭐니 이런 말 없습니다. 무조건 800. 기속행위죠. 잘 보세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할 수 있다 또. 재량행위였습니다. 이건 엄연히 재량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A라는 사유에 있어서 A라는 사유 지금 청소년 고용했으면 무조건 800 이렇게 돼서 기속행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상위법이고 이건 하위법이에요. 이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럼 뭘 적용시키죠? 적용 우선순위는 하위법이죠. 이게 법이죠. 이걸 적용시키면 이제는 기속행위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배운 대로만 보게 되면 이건 기속행위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생각하시고 그런데 판례를 보세요. 법규 명령이기는 하나. 이런 말이 나온 것은 판례도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으로 보니까 그죠? 법규 명령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 이게 시행규칙이었으면 법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법규 명령이나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같은 유형 조심하세요. 예,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범위로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 규모,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막 하고 나서 그 수액이 뭐예요? 그 주사 맞는 거죠? 아니 800만 원. 800만 원.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랬어요. 최고한도액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최고한도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800만 원이라고 쓰고 800만 원 이하라고 읽어라 이거예요. 이게 최고한도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한도액이다. 800만 원이라고 쓰고 800만 원 이하라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봐. 법에서 재량이다.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했어요. 행정부한테.
그죠? 그리고 얘 막 이런 소리 해. 판례 밑도 끝도 없이 막 차별해. 시행령 책임지 막 차별해. 학자들이 지금 뭔가 논점 포인트가 안 잡히는데 뭔가 다 이상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판례를 막 공격하겠죠? 네. 그래서 1998년, 2008년도에는 행정고시 문제에서 이 상황을 비판하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서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정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 네가 뭔데 이걸 왜 재량을 없애버리냐, 재량을 왜 배제시키냐, 법에서 인정한 재량권을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어버리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비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판을. 그래서 판례가 갑자기 머리를 쓰기 짱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기속행위로 되어 있는데 엄연히 정액으로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어디가 최고한 대국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갑자기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최고한 대기야, 이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0원에서 1천만 원까지가 돼 있던 것을 행정입법을 통해서 0원에서 800만 원까지로 재량권을 약간 좁힌 것에 지나지 않지 여전히 재량을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최고한 도액으로 해석하는 순간 여전히 재량을 인정하게 돼서 이게 재량권을 법률이 부여했는데 여기서 재량권을 완전 부정해버리게 되면 이 하위법이 효력 우선에 있는 상위법에 위반되어 이 자체로서 얘가 위법이에요. 이걸 피하고 싶어서 최고한 도액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재량권을 왜 네가 무시하냐라고 해서 상위법 위반에 따른 위법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해버려요. 판례가 이러고 나서 이 문제는 이제 결국은 모든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행정부가 이렇게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 금액에 관한 문제를 정할 때 이 다음부터 이 판례 이후부터 가중규정, 감경규정 50%만큼 가중시킬 수 있다. 50%만큼 감경할 수 있다. 3분의 1만큼 가중할 수 있다. 3분의 1만큼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중 감경 규정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리한 해석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 때 러브호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엄연히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판례가 냅다 재량행위로 해석을 해버려요. 뭐야 막 이래갖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교수님들이 갑자기 한 자리에 모이셔갖고 민주광장에서 부르스를 치시면서 난리 부르스가 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갑자기 왜 교수님들이 부르스를 치시지? 이 사태를 막아서 빨리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을 정상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건축법 11조 4항이 도입됩니다. 건축허가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와요. 결국 마지막은 항상 입법적으로 해결됩니다. 거기서도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재량으로, 여기서도 무리하게 최고한도액으로 이렇게 판례가 보고 나니까, 항상 도발은 판례가 아닙니다. 도발을 판례가 하면 결국은 입법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밑줄 그시고 1회입니다. 부과할 과징금 부과 기준을 8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법법 시행령하에서 유흥업소의 청소년 2명을 고용한, 그러니까 행정부가 처분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2명이네? 이렇게 한 거야. 2명이면 800 곱하기 2는 1600, 뭐 산수합니까? 왜 이래, 도대체. 정하고 있는 시행령, 여기서 2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상한액의 2배다. 1회 위반이면 800이니까 800만 원을 만약에 정액으로 보면 그냥 800이어야 되고, 최고한도액으로 보게 되면 800만 원 이하로 잡아야 되는데 1600을 잡은 거예요. 2번 위반처럼 느낀 거죠. 아니면 이게 1회 위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따른 위법성.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으로, 표현 이상해. 정액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문법 위반. 기속행위니까 성문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최고한도액으로 보게 되면 0에서 800, 판례가 재량이라고 한 거예요. 재량이니까 재량의 한계선이 외적 한계가 800인데 800을 돌파했다, 초과했다, 일탈했다.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재량의 하자 얘기할 때. 재량의 일탈을 보고 남용은 뭐라고 했어요? 일탈은 외적 한계 일탈이라고 했죠.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다. 7개월 영업정지?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 2년 운전면허 정지? 이러면 외적 한계 일탈. 재량의 일탈이죠. 바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8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1600을 내버린 상황이죠. 밑에 보시면 시행령을 법규명령으로 우선 인정을 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과징금의 수익이 아니라 수액 800만 원은 정액 X, 엄격한 구속력 기속행위가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신축적 구속력 재량행위다. 라고 봤던 판례고요. 위반 행위 횟수 1회 위반이 800으로 봤다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이걸 꼭 봐야 됩니까? 과징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전혀 특이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처분이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처분 맞고 또한 이건 취소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맞는 겁니다. 아무런 특이한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당이득 관한 청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뭐랑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테마랑 그대로 연결시키시면 되죠. 기억나십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서 선결문제의 내용은 2개. 위법성 심사, 효력 유무 심사.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구 돼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이렇게 있었죠? 여기는요. 민사법원 쪽에서의 효력 유무 심사. 4개 중에 3번 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그 상황이죠. 부당이득 관한 청구. 위법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납부가 행해졌을 때 만약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 과세 처분으로 봤었는데요. 처분이 만약 중대 명백하여 무효면 어떻게 돼요? 공정력도 구성요건적 효력도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성립되는 것이고 성립이 되어야 저촉될 수 있는 건데 당연 무효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애당초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권한 없는 민사법원이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이 없죠. 당연히 과징금은 무효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네가 취했구나. 국가야. 부당이득은 성립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위법한 경우 취소사유인 경우죠. 취소사유인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입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법원은 무단히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효력 부인이 불가능하죠. 그럼 민사법은 어떻게 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고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아직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복습이 안 된 거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테마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상황에서 말이에요. 단순 위법한 경우에 그래도 어쨌든 위법한 과징금이잖아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과징금 부과였잖아요. 그럼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취소나 취소 심판을 통해서, 그죠? 취소 쟁송을 통해서 효력을 제거를 시키면 처음부터 무효인 게 되고 이제는 선결 문제가 효력 확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병합시키면 됩니다. 병합시키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 쟁송을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 쟁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놈의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고 부당이득 관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 피해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3번 국가배상 청구. 그렇죠? 국가배상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선결 문제가 뭐가 아니죠? 효력 유무 심사가 아니에요. 부당이득 관한 청구는 선결 문제가 효력 유무죠.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긴장하세요. 네. 부당이득 관한 청구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그때 상황 생각해 보세요. 형사법원 머릿속에서 배제시키시고요. 그때 들었던 도의식 체계도 펴도 좋습니다. 민사법원 쪽만 보세요. 민사법원 쪽에 위쪽에 위법성 심사 있고 밑에 쪽에 효력 유무 심사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원 쪽에서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위법성 심사, 효력 확인 동그라미, 효력 부인 X예요. 효력 유무 쪽에서 지금 효력 확인이 아니라 효력 부인 쪽이라고 해서 지금 힘들게 됐어요. 근데 이걸 효력 확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취소 쟁송이었어요. 근데 취소 쟁송의 길이 막혔답니다.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선결 문제가 위법성 심사인 쪽으로 도망가시라고요. 그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였었잖아요. 올라가세요. 위로. 올려버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박스가 뭐냐면 이 박스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는 부정서를 한번 보세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 확인 및 부당이득 관한 청구 소송에서의 민사법원의 효력 부인을 인정하는 결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취소를 통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위법하다는 것을 취소송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더 이상 위법성 확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위법성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었던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야? 이런 문제인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 역시도 과세처분이 취소송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위법성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위법성 확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동그라미 1번 검토해서 취소과 국배소는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불가증력이 처분을 적법하게 만든 게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불가증력 뭐라고 배웠나요? 단순한 쟁송법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내가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영업 수허가권이 인정이 될 때. 제가 거부처분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90일이 지나갔고 거부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내가 실체법적으로 엄연히 요건 다 구비했고 나는 원래 영업권 인정돼야 되는 인간인데 영업권이 없어집니까? 아니라고 했죠. 판례도 인정하다시피 다시 신청하고 거부당한 다음에 그 거부에 취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아직 제 소견 도가 안 했으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 최종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위법했던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뀐 건 없다는 거예요. 접근 루트만 하나 막힌 겁니다. 접근 루트만 막힌 거예요. 효력 부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뭐야? 앞에 것은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이고 뒤에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국가배상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엄연히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길이 막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길이 막혔다가요.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한다면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법에 위반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에 위반했다라고 할지라도 위반할 수 있잖아, 국가가. 그에 따른 권리구제의 방법을 반드시 법의 근거를 마련해두라.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여기까지가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엄연히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인데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배상의 길을 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군 취소송이 보급로가 막혔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요? 헬기로 수송하라 이겁니다. 국가배상이 와서 국가배상을 고려하자. 논점이 지금 2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 8 마지막입니다. 벌금과의 병과 가능성. 이거 뭐 더 이상 할 말 있나요, 제가? 할 말 없겠죠. 판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판례. 박스에 있는 판례 보시면 과징금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의 행정상의 제재금이다. 이건 뭐 정의랑 똑같네요. 그것이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처벌 아니죠, 이건. 그죠? 이건 형법상 처벌도 아닙니다. 애당초. 헌법 제13조 1항에 금지하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 판례입니다. 헌재 판례. 그래서 과징금과 벌금은 병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형사처벌이 두 개여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과징금과 벌금 한 개네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한 개도 없네요. 과징금과 과태료 한 개도 없네요. 과징금과 부담금 한 개도 없네요. 이런 거 다 병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까 보신 거 있죠? 징역 또는 벌금, 행정형벌 부과하고 그걸 요건으로 해서 과징금 올라갔죠? 과징금 부과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영업정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병과됩니다. 왜? 여러분 제재처분의 목적과 과징금 부과의 목적과 행정형벌의 목적 자체가 서로 다 달라요.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옆에다가 한번 써놔보세요. 과징금 이코로 일신 전속적 X CF 이행강제금 이코로 일신 전속적 동그라미 판례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채무는
대체적인 급부, 대신 누가 내주는 게 가능한 의무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과징금이 포괄승계 된다. 과징금 부과받은 놈이,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희 씨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예, 꽁돈 챙겨놓은 게 만약에 5조야. 5조에서 아까 10% 잡아가지고 5천억 과징금 부과받았어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희 씨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집단이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5조 원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눈 감아야 됩니까? 이건희가 눈 감았으니까 국가도 눈 감아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징금은 끝내 징수한다. 끝내 징수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요, 그 사람의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상대방이 사망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징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징금은요, 승계가 가능하다는 거. 예, 이건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과징금 부과받을 짓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예, 뭐 이렇게, 예, 계도적인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린 판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징금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병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건 아니고, 과징금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뭐가 나올까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게 나올 겁니다. 예, 최고 한도에 이쪽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른 쪽은 별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또는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부당이득 관한 청구와 관련돼서 예, 국가배상까지 넓혀주는 이 문제, 아까 박스에 있던 거, 이거 나오면 전국의 수험생이 대부분이 초토화됩니다. 예.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주되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예. 의무영역보수단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예, 의무영역보수단 드디어 대단원에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숨 좀 돌리시고 처분 절차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